미국 서비스업 경기가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며 위축세로 전환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S&P 글로벌에 따르면 2월 미국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49.7로 나타나며 25개월 만에 처음으로 위축됐습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급감세를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4.9% 감소한 연이율 408만 채로 집계됐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429만 채를 크게 하회한 것으로 작년 10월부터 3개월간 이어졌던 탄탄한 회복세가 흔들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제약사들과 비공개 회의를 가지면서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지 않으면 관세를 물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미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에 고율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대형 제약사 대표들을 직접 만나 압박한 것으로 국내 제약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네, 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장은 이번 주에 발표될 PC 물가지수와 엔비디아 실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PC 물가지수는 연준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고요. 일단 다행인 점은 PC 물가지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떨어졌을 것이라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관문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될 것 같은데 실적과 가이던스가 모두 다 잘 나오게 된다면 이 AI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커지면서 AI 수혜주 위주로 증시가 다시금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한 달 차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애세 공포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 자세한 마감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2% 넘게 내렸습니다. 19,524포인트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1% 넘는 내림폭을 기록했고요. 다우 역시도 1% 넘는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43,428포인트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WTI 국제유가입니다. 3% 넘는 하방 압력을 보였는데요. 배럴당 70달러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넘는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역시 1.51% 하락하면서 4.4%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히트맵을 열어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최대 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은 7% 넘게 급락했습니다. 우선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미국 정부의 메디케어 예산을 챙긴다는 의혹에 법무부가 조사를 시작하자 이러한 투매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하방 압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분석 업체 팔란티어는 이날도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매년 예산을 8%씩 삭감할 수 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소비 둔화에도 필수 소비재는 수요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분석에 플록터앤갬블과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맥도널드 등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더나의 주가도 5% 넘게 뛰었고요. 화이자와 암젠 등 다른 제약사 주가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자, 이어서 M7 살펴보시죠. 애플입니다. 0.11% 하락했습니다. 오늘 M7은 지난주 금요일장 모두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애플은 인공지능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의 한국어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작년 9월 AI 기능 구현에 최적화된 아이폰 16을 선보인 지 반년 만입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4% 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134달러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는 26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올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시장을 뒤흔들고 나온 이후 내놓는 첫 실적입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을 3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가이던스가 핵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1.9% 내리면서 408달러, 그리고 아마존은 2.83% 하락하면서 216달러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개발한 첫 양자 컴퓨팅 칩 마요나라 110 발표한 이후에 상승세를 보이다가 금요일장에서는 상승을 멈췄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였고요. 알파벳, 메타, 테슬라 모두 약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는 4% 넘는 큰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서학 개미들의 최애 기업이죠. 테슬라 주가가 2달여 만에 26% 넘게 하락한 건데요. 금요일장에서도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빼놓을 수 없는 외신 소식도 전달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지속하면서 현금 보유액을 3,340억 달러까지 늘렸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내놓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그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 서한에서 대부분의 자금은 여전히 주식에 투자되어 있으며 이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버크셔는 지난해 1,340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특히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유 비중을 크게 줄였죠. 또한 자사주 매입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S&P 500이 2년 연속 20% 이상 상승하며 강세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버핏의 신중한 태도는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한에서 때때로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시장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버크셔는 일본 5대 종합상사의 지분을 추가 매입할 계획을 밝혔죠. 버핏은 6년 전부터 해당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왔으며 향후 지분을 더 확대할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히토류를 포함한 주요 광물 접근권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차단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 군사작전과 국가통신망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의 대가로 5천억 달러 상당의 광물 자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구체적인 안보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거부한 바 있죠.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동맹국을 대상으로 광물 투자 개방을 검토하는 승리 계획을 발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이 우크라이나 광물을 공급받는 대가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 광물의 50%를 확보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됐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작전과 군사 전략에 필수적이며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전쟁 수행 능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 자명해 우크라이나의 결정에 만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하마스는 현지 시간 20일 총 6명의 인질을 석방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당시 납치된 이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석방 과정에서 하마스 대원들이 무장한 채 인질들을 공개적으로 내보이는 장면이 연출돼 논란이 된 바 있죠. 이스라엘과 국제적십자사는 이를 비인도적 행위로 비판했습니다. 이번 석방은 이스라엘이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하마스가 앞서 잘못된 유해를 이스라엘에 전달하며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휴전 협상의 1단계가 아쉬운 방향으로 종료됨에 따라 2단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마스는 남아있는 인질 60명을 풀어주는 대가로 영구적인 휴전과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앞으로 하마스의 군사적, 정치적 기반을 제거하고 모든 인질을 구출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유럽 우주비행사 안드레스 모겐센이 나사 우주비행사들의 귀환 문제를 두고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머스크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사 소속의 부치 윌모어와 소니 윌리엄스가 국제우주정거장에 8개월째 머물고 있는 것이 정치적인 이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모겐센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라고 반박하고 있고요. 머스크는 그를 멍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머스크는 바이든 행정부에 직접 스페이스X를 통한 조기 귀환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겐센은 두 우주비행사는 예정된 미션을 통해 귀환할 예정이며 이는 작년 9월부터 정해져 있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ISS의 퇴역 시기를 2030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길 것을 주장하며 ISS는 제 역할을 다했다. 이제 화성으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정치적 행보와 더불어 나사 정책 및 우주 개발의 방향에 대한 발언이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급부상이 중국 경제 성장 촉진 및 AI 도입 가속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AI 자동화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2030년까지 중국 GDP를 0.2에서 0.3%포인트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2025년도부터 본격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딥시크의 등장과 약진은 중국 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부각시키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끌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딥시크의 성공이 중국이 AI 분야에서 세계 최전선에 있음을 증명하며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딥시크의 아런 모델은 글로벌 AI 모델과 견줄 만한 성능을 보이면서 저렴한 운용 비용과 오픈소스 구조로 기업들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국영기업 및 대형 기술 기업들도 딥시크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베이징을 비롯한 여러 지방 정부는 딥시크 기반 AI 서비스를 공공행정에 도입 중입니다. 그러나 AI 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골드만삭스는 AI 자동화가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중국 청년 실업률은 15%를 상회하며 부동산과 공공부문, 금융업에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전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있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월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은 미국의 PC 물가지수와 엔비디아의 실적, 과연 시장을 되살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외 정책으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크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두 개가 있죠. 이 PC 물가지수와 더불어서 지금 엔비디아 실적까지 앞두고 있는데 과연 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PMI나 CPI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개인이 소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 지표가 나오느냐. 그러면 대체로 이걸 통해서 소비는 살아있네. 또 하나는 그것이 너무 과열되어 있으면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용률도 좀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적정한 기대한 정도의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나오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얼마 전에 나왔던 CPI, 그 소비자 판매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산 지수가 상당히 좀 요동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있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지금 예상은 개인 소비 지출이 적정 정도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은 되고 있어요. 또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뭐 테슬라도 그렇지만 트럼프 당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반짝 올랐던 것도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엔비디아도 딥시크 타격도 받았고, 근데 과연 엔비디아의 실적이 좀 견고하냐? 이 부분은 향후 올해 뭐 AI 반도체라든지 또는 엔비디아와 관련된 기업들의 또 이 기준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을 보게 되는데, 일단 지금 뉴욕 주식시장에서는 경기 둔화 이야기 나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공포가 지속될지 여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시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좀 확인하는 것이 PC 개인 소비 지출과 또 엔비디아의 실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두 개일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정말 둔화된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뭐 우리가 단순히 몇 개의 지표만으로 경기 둔화를 논하기에는 너무나 좀 섣부르다. 또 인플레이션, 우리가 관세 가지고 계속 뭐 인플레이션 그러는데 관세가 지금 본격적으로 작동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관세가 이 매겨지기 전까지는 그래 빨리 좀 사들이는 게 가격상으로도 더 낫지 이렇게 돼서 오히려 수출이 늘어났다라는 그 지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투자자 우려가 일단은 이 지금 뉴욕 증시에서 반영된 것은 좀 우려, 심리적으로 작동한 것이다. 이걸 이제 지표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개인 소비 지출과 그다음에 또 엔비디아의 실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결국 중요한 게 뭐 진행자께서 앵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S&P에 대해서 올해 뭐 6,600 간다, 7,000 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수준이면 그거 안 맞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6월까지는 계속 트럼프 이 자충우돌 요동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여름 거치면서 어떻게 안착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 있고 지금은 굉장히 이 관세니 또는 뭐 등등등으로 인해서 요동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어떤 메시지와 방향성이 있는지를 또 확인하는 것이 또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CPI 지수는 상당히 좀 요동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스턴 굴즈비 시카고 연준의 총재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굴스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굴스비가 PC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 이번에 발표되는 28일 예정돼 있죠. 이 부분은 그 정도는 아닐 거니까 뭐 심각하지는 않다. 이렇게 또 연준의 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너무 우리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하나하나 가지고서 이렇다 저렇다 단정인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나무를 볼 필요도 있지만 숲을 볼 필요가 있다. 과연 그러면은 안 좋은 상태를 이렇게 그냥 방치하면서 가는 게 트럼프 트레이드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길게 좀 그림을 다양하게 보면서 이걸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지. 오전에 나온 뉴스 가지고 오후에 나온 뉴스 가지고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이제 26일 장 마감 후에 나올 엔비디아의 지난해 4분기 실적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딥시크 타격 이후에 첫 실적 공개이기 때문에 물론 딥시크에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노출되면서 이야기가 된 건 1월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땠냐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번 뉴욕 증시를 한번 보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심리적인 영향이 크다. 어떤 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지표를 보실 때 근거가 있으면 중간에라도 올라가거나 초반에라도 올라가거나 아니면 후반부의 시간대에 또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뉴욕 증시를 보면은 지난 금요일이죠. 쭉 그냥 똑같은 모양으로 빠지잖아. 이건 뭐냐면 심리가 같이 작동하면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렇게 쭉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이 어떤 팩트나 근거에 있어서 작동하고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심리적 요인이 뉴욕 증시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 게 바로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시장은 이번 주에 발표될 이벤트들에 주목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관물은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26일 이후에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 과연 잘 나온가 이 부분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28일에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퍼센테이지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됐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만큼 과연 숫자가 어떻게 찍힐지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사실 지금 투자처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모호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투자자들은 이 워런 버핏이 과연 어디에 투자하느냐라고 좀 살펴보고 있는데 좀 특이하게 지금 일본 무역 관련주의 지분을 늘린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저도 궁금해요. 근데 뭐 답은 압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주식을 오랫동안 연구할 사람이든 또 개인 투자자든 지금의 국면이 그렇게 딱히 우리가 시원하게 뭔가 투자 해법이 풀리는 시간대는 아니에요. 물론
투자하는 기법에 따라서 수익을 계속 꾸준하게 얻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VVVIP 마케팅으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또 다른 경로들이 있어요. 금이 아니라 은이다. 또 다른 시카고 선물 쪽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VVVIP 방법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또 소액 투자자들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자, 지금 2년 넘게 현금 보유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것은 워렌 버핏마저도 요즘에 참 모호한 거예요. 어떻게 본인이 시원하면 그냥 애플의 몰빵 아니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아의 몰빵 하겠죠. 아니면 시티그룹의 몰빵 하겠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본인도 지금 상당히 겸연쩍은 상태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누가 자꾸 물어봐도 이게 딱 부러지게 여기야 하고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해 보면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이렇게 해서 매각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 주식 투자액은 92억 달러, 판 건 거의 1,500달러 돼요. 1,500억 달러 가까이 매각, 지금 정확하게는 1,430억 달러겠죠. 그런데 사들인 것은 주식 투자액은 100억 달러 미만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엄청난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현금인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일본의 주요 종합상사 5곳을 이건 뭐냐면 지지난해부터 조금 이 기미가 보이긴 했는데 작년에도 지분을 늘려요. 그리고 상당히 또 수익을 얻기도 했어요. 일본의 5대 종합상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성물산, LG상사 이런 곳이에요. 일본은 어디냐면 미쓰비시 상사, 미쓰이물산, 이토추 상사, 스미토모 상사, 마루베니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 텐데 마루베니까지 일본의 5대 상사입니다. 마루베니를 빼면 이제 4대 상사가 되는데 마루베니까지 포함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앵커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일본이 좋은 거야? 네. 상사가 좋은 거야? No.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디에 투자하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워렌 버핏.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트럼프 시대에 어디에 투자한다? 원자재. 맞죠? 에너지. 지금도 뭐예요? 바로 젤렌스키를 윽박지르면서 히토류 내놔. 이게 광물 자원이에요. 그린란드 히토류 내놔. 파나마 운하 좀 운송하게 놔둬. 이거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건 원자재, 에너지, 식품, 금융. 자, 원자재, 에너지, 식품, 금융 가는 순간 누구다?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5대 상사가 그대로 트럼프 포트폴리오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워렌 버핏까지 담그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에 어디에 투자하면은 수익이 나겠지 하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일본 기업들은 그대로 트럼프를 따라가고 있어요.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수익도 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일본의 5대 종합상사 이 지분은 더 늘렸어. 그러니까 다 빼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집어넣은 것은 일본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건 이들이 어디에 투자냐. 정확하게 트럼프 포트폴리오로 가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냥 5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5개 마루베니까지 포함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좌충우돌 우충자돌 하든지 간에 6개월 뒤에 올해 여름을 지나고 나면은 정확하게 이 포트폴리오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하다. 지금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 뭐 테슬라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말 안 하잖아요. 본인이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을 옆으로 치고 앞으로 치고 뒤로 치고 오른쪽으로 치면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트럼프 방식이다. 이걸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워런 버핏의 버크셔 서해 쪽에서는 일본의 5대 종합 상사의 투자를 좀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왜 투자를 늘리고 있을까 살펴봤더니 이 트럼프 대통령의 포트폴리오와 그대로 맞물리는 산업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중요한 건 6개월 뒤에도 이대로 잘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도 그렇지만 AI 반도체 위주로 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 그래도 시장은 계속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지금 로봇 산업에 대해서도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쿨의 아로하가 아니라 조정석의 아로하가 아니라 아로바다. AI, 그다음 뭐였죠? 로봇, 바이오.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큰 그림은 여기서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양분도 영양분도 계속 공급될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일본 산업용 로봇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것이 환학이에요. 신규 수주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자동화 사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뭐냐 하면 지금 환하게 이 일본 로봇 기업이에요. 이게 산업 로봇입니다. 쭉쭉쭉쭉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쭉쭉 끼워서 넣는 이 최고의 기업이 환학이에요. 근데 신규 수주 성장률이 인상적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이유 또 2025 회계년도에 올해죠. 3분기 수주를 전년 동기 대비 20% 늘린 거 뭐냐면 중국도 이 정도는 정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환학은 정교해. 로봇이 정확하게 가서 탁 꽂아 놓는 이 정밀 기술은 환학을 못 따라갑니다. 환할 정도예요. 근데 이 환학에서 그대로 이 지금 작동이 되는 게 뭐냐면 이 기술인데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 우리가 지금 트럼프 집권 2기의 노믹스를 보면 미국으로 자꾸만 공장 들어와라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심지어는 러터닉 상무장관이 우리 지금 이 재계에서 간 미국 사절단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기업 한 기업당 10억 달러씩 내라 이야기를 해서 지금 화들짝 놀랬죠. 우리 지금 미국 방문한 기업이 그죠? 대한상공회에서 최태원 회장도 그러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예 10억씩 미국에 투자해라. 10억 달러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서운 이야기인데 자 그럼 제가 진행자께 여쭤볼게요. 그렇게 공장이 우죽순 생기면 일할 사람이 있을까요? 미국에서? 없을 없어요. 것 같은데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숙련돼 있어야 돼요. 없어. 근데 자꾸 지어래. 자꾸 지어래. 그러면은 그 인건비 어떻게 감당하며 숙련공 어떻게 감당하며 그때 등장하는 것이 뭐다? 로봇입니다. 그래서 환학이 굉장히 조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공장을 지어도 공장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꾸 지어래.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로봇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화면에 바로 띄워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건 손에 쥐고 있으면서 상장이 되고 투자할 기회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주셨네요. 16개의 기업입니다. 8216이죠. 이거 꼭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름이죠. 테슬라의 옵티머스인데 자 미래학자에 있는 피트 다이아멘디스가 16개 선도 기업을 정했는데 중국 기업이 16개 중에서 8개예요. 이름만 보면 알겠죠. 뻥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이름만 보면 베이징 HRIC 저거는 바로 중국인지 알겠죠. 자, 중국이 8개로 가장 많습니다. 미국이 6개, 영국이 1개, 캐나다 1개, 일본, 한국 없습니다. 자, 이게 뭐다? 휴머노이드. 환학이 아니에요. 공장에서 들어가는 로봇이 아니에요. 이거는 휴머노이드. 앞으로 휴머노이드예요. 휴머노이드. 지금 놀랍죠? 로봇 2명이 가사 일을 다 해요.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이 이 기업들이 여하튼 이제는 상장되거나 하면은 무조건 하고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집어넣어야 될 정도로 투자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16개 선도 기업 중에 휴머노이드입니다. 휴머노이드 기업 중에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16개 기업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자체가
이 미국에 와서 기업을 설립하고 공장을 지어라. 하지만 지금 미국 안에 그렇게 들어갈 인력 자체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로봇이라던가 휴머노이드 산업 쪽에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로봇이라던가 휴머노이드 쪽에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방금 배종찬 소장님께서 보여주신 16개 기업들 과연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 부분에 한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뭐 로봇이 뜨기도 했지만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여줬던 게 테슬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테슬라 지금 주가 추이 자체만 보자면은 12월 17일 고점 대비했을 때 지금 금요일까지 29.6% 정도 떨어졌다라고 하고 지금 M7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영향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뭐 그 영향도 있는데 관세 정책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적인 것 같아요.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실적 이야기는 그리고 앞서 지금 테슬라를 말씀드릴 텐데 테슬라도 지금 다급해지고 있어요. 왜? 이소연 앵커가 소개하면서 뭐 지금 우주정거장으로 빨리 스페이스 X 보내겠다는 게 수익이 필요한 거야. 차에서 지금 수익이 안 나와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6월 달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서학개미 투자하시는 분들은 6월 달이 테슬라 투자의 분수령이에요. 이 점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그니피센트 7 이 테슬라가 이 자리에서도 밀리면서 한때는 또 브로드컴과 TSMC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어요.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아는 테슬라가 아닌데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서학개미가 35조 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테슬라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 지금 유럽에서도 차가 안 팔려. 중국에서도 차가 안 팔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에서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 1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 59.5% 급감했습니다. 1000몇 대밖에 안 팔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안 팔려요. 그다음에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지금 급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전기차가 늘어나는데 뭐 화재나 이런 것 때문에 캐점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긴 하지만 늘어나요. BYD가 지금 엄청나게 우리 광고도 많이 하죠. 뭐 그냥 연속 광고를 막 해요. 지금 광고비를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BYD가. 지금 첨단 자율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하겠다. BYD가. 그다음에 딥시크를 BYD 자동차에 딥시크를 내장하겠다. 이건 좀 우리 시장에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운로드도 차단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하튼 간에 그러니까 BYD를 비롯해서 모든 전기차가 잘 나가는데 지금 테슬라가 판매량이 꽝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새 모델이 잘 안 나와. 사실은 많은 걸 선도했던 것이 테슬라인데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가 FSD 완전 자율주행 큰 소리 뻥뻥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는데 6월까지 밀리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뭔가 지금 일단은 차를 팔아서 실적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테슬라예요. 지금 테슬라 옵티머스를 뭐 로봇을 지금 팔아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그러면은 그게 중요한데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오너리스크. 지금 너무 말이 많아. 말을 좀 줄여야 돼요.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또 좋을 때는 말이 많아도 괜찮은데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말을 조금 줄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발언이 많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별로 좋은 효과를 못 내고 있다. 뭐 독일식 인사를 냈다 뭐 이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 자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자 2024년 이렇게 1년을 비교하면 분명히 올라갔죠. 트럼프 당선과 함께 그때가 한 480달러 가까이 갔을 거예요. 오른쪽 상단을 보면. 그런데 그 이전에도 좋았던 때도 있었죠. 2022년, 뭐 2021년.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당선이 됐는데 당선되고 바짝 올라간 이후에 또 내려와.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실적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실적을 올릴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가장 크게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실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6월이 분수령이라고 하니까 6월까지 과연 어떤 행보 보이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력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 기업에 대해서 4월 위기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시간이 많잖아요. 좀 짧게 요약해 드리면 결국은 자동차와 관세일 거예요.
자동차 관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로 25% 부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개별 협상이 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위협적이니까 대비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또 부가가치세 10%를 사실상의 관세로 여기겠다는 이야기는 한미 FTA도 재조정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도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저는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부가가치세 10% 이거는 지금 전 세계 170개국이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WTO 세계무역기구도 이거는 비관세 장벽으로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 충돌은 과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결국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이 표입니다. 표 준비된 대로 하나 보여주시면 자 국내 투자자분들이 완급 조절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자 아래에 있는 표가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국내 주식입니다. 그다음에 해외 주식이 저렇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16.77 국내 주식, 해외 주식 32.08. 앵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서학개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최근에 또 1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거의 최근 2달간입니다. 1월부터 2월 19일까지 지금 코스피에서 2조 1,600억 원 정도가 개인 매도됐어요. 서학개미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우리 주식 시장을 어떻게든 좀 흥행시킬 수 있는 대책이 빠른 시간 내에 전격적으로 지금 뭐 반도체 특별법 이거 지금 미적거릴 사항이 아닙니다. 초스피드로 진행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네, 일단 투자자 관점에서는 완급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0.86%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전 6시 30분 기준입니다. 이더리움은 1% 넘게 상승, 그리고 XRP 즉 리플은 0.16% 강보합 수준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우선 크레더블 크립토는 비트코인이 4월까지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제한된 흐름을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8만 달러 초반까지 하락 조정을 거친 후에 상승 랠리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번 조정이 약손 투자자를 덜어내기 위한 과정일 수가 있으며 이후 강한 반등을 통해 12만 6천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면 단기 하락 전망은 무효화되며 본격적인 강세장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 심리는 꽤 긍정적이고요. 기관 투자 유입과 매크로 경제 환경이 장기적인 상승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클 수 있어 투자자들은 주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더리움입니다. 1% 넘게 상승폭 확대해가고 있죠. 이더리움이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비트 해킹 이후 보유량 회복, 이더리움 네트워크 롤백 논란 해소, 그리고 대규모 투자자, 즉 고래 매수세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바이비트는 약 1조 9,600억 규모 해킹 피해 이후 장외 거래로 10만 6,498 이더리움을 매입하며 보유량을 안정화했습니다. 이더리움이 2,800에서 2,850달러 저항대를 넘으면 2,965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650에서 2,700달러 지지선 테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자 관심 역시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리플입니다. SEC가 최근 코인베이스 소송을 철회하면서 규제 정책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자 시장의 관심이 리플 즉 XRP 소송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 SEC 관계자 존 리드 스타크는 리플에 대한 항소도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법률 전문가 제레미 호건 역시 소송이 일부 철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SEC가 기한을 임박한 사건들을 우선 처리하고 있어 리플 소송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죠. 리플은 4월 16일까지 반대 항소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XRP 가격이 강한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돌파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 시장에 관심을 끈 8개 코인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6시 30분 기준이고요.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3% 넘게 내리면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솔라나 기반 밈코인의 사기 문제로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솔라나 가격 역시 급락했습니다. 솔라나는 최근 최고점 대비 41% 하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가 솔라나 성장의 주요 계기가 됐으나 이후 밈코인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악화된 사건들이 많았죠. 가장 큰 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리브라에서 내부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솔라나 생태계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현재 솔라나 하락세는 FTX 붕괴 이후보다 심각하다는 평가가 있으며 무분별한 밈코인 생성과 가격 조작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도지코인입니다. 2.23% 약세입니다. 도지코인 시세가 주목받는 가운데 분석가들은 도지코인 ETF 승인 가능성과 함께 최대 200%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SEC는 그레이스케일, 코인시어스, 위즈덤 트리 등의 도지코인 ETF 신청서를 검토 중이며 승인 시 기관 투자자 유입으로 가격 상승이 기대되고 있고요. 최근 SEC의 규제 완화 분위기와 코인베이스 소송 철회가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도지코인이 하락세 기형 패턴을 돌파하면서 상승 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RSI와 ADX 지표도 긍정적입니다. 분석가들은 도인코인이 0.2달러, 0.5달러, 3달러, 심지어 1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017년 강세장과 유사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에이다입니다. 1.32% 역세나 하락 흐름입니다. 카르도노 즉 에이다는 최근 변동성에도 0.75달러 지지선을 유지하면서 25%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비트 해킹 사건으로 7% 이상 하락했으나 매도 압력이 완화되면서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는데요. 기술적인 분석에 따르면 에이다가 0.82달러 저항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0.8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0.73달러 이상 매수 시 매수세가 강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지지선 이탈 시 0.67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죠. 뉴스 BTC는 0.82달러 돌파 여부가 향후 상승장 여부를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체인링크는 1.61% 하락하고 있고요. 바로 수익코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위는 2.92%, 3% 가까운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위재단 크리스찬 톰슨 매니징 디렉터는 블록체인과 AI, 로봇, VR, AR 등 다양한 기술들의 융합이 큰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AI 에이전트와 블록체인의 통합이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게임용 AR, VR, 자산 소유 개념과 결합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과 AI 협업이 이제 막 시작됐으며 다른 기술들도 이번 주기 내에서 빠르게 융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인 시황 전달드렸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할 리포트는 EQT입니다. 네, 그럼 먼저 EQT가 어떤 기업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QT란 지금 미국의 최대 천연가스 생산 기업 중 하나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에팔레치아 분지인데요. 지금 사진상으로 표시해 놓은 곳이 지금 마르셀러스와 유티카 셰일 쪽입니다. 이쪽에서 천연가스라던가 LNG, 원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에 천연가스 운송 기업입니다. 에퀴트랜스 미드스트림과 합병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 생산과 운송 자체를 모두 다 한 회사에서 진행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또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운영 비용을 낮춰서 수익성을 높이고 현금 창출 능력을 강화했다라는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비타라던가 지금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 대비했을 때 훨씬 더 큰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매출이 컨센 대비했을 때는 대략 한 7.8%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일단 헨리허브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출 자체가 감소했다. 이게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는데요. 분기 평균으로 봤을 때는 2.81달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산량 증가와 자본 지출이 절감이 되는데 대략 한 7%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순이익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생산 업스트림과 운송 미드스트림의 통합 효과로 인해서 비용 절감 효과까지 계속해서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비용 절감 효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에도 반영될 예정이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MMBTU당 2달러에서 장기적으로는 1.8, 1.9달러까지 조금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됐고 또 현금 흐름이 더 증가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으로 꼽혀지고 있고요. 또 올해 생산량 목표 같은 경우에는 2175에서 2275 BCF이고요. 기존보다는 125 정도 상향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본 지출 예상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한 2억 달러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26억 달러고요. 이 내년에는 33억 달러 그리고 자사주 매입 기대감까지 그렇게 되면서 유지가 되면서 긍정적인 전망이 앞으로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EQT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가장 크게 수혜를 볼까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때문이라고 꼽혀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LNG 수출 허가와 그리고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의 에너지가 자립이 강화되고 또 보호무역주의의 정책이 추진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유럽은 일단 러시아산 가스를 미국의 LNG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더욱더 크게 보여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LNG 수출 확대를 위해서 이 관세라는 키워드를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트럼프 관세 조치는 LNG 수출 확대용 카드란다라는 이 방증을 또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일본과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력 자체를 또 피하기 위해서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협상을 거치게 되면서 이 LNG 수출 증가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AI 데이터 센터라던가 이 수출 증가로 천연가스 수요는 높아졌지만 공급 부족 가능성 자체를 봤을 때는 굉장히 낮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크게 오를 가능성은 적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현재 미국 에너지 시장에서 석유보다 천연가스가 훨씬 더 선호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수출 터미널이라던가 미드스트림 전력 생산 기업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AI라던가 리쇼링 확대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게 된다면 다시금 천연가스에 대한 이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이 데이터 센터 증가 속도 대비했을 때 전력망은 지금 현저히 더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화력 발전소의 지속적인 폐쇄후 그렇다면 전력 공급이 앞으로 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은 당연히 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원자력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 있는 원전은 54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급적으로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지만 당장 천연가스를 대체할 에너지원 자체가 부족하게 되고요. 트럼프 2기 정권이 이 화석 연료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면 당연히 천연가스 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과 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이 중국이 이 지역의 유틸리티 기업 천연가스를 장기 계약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천연가스 공급 기업들은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긍정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할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 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 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